경영이론과 조직의 구성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잔디 깎는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 3명이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잔디 깎는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업의 조직화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나눠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나무를 잘 다듬으니까 나무를 다듬어라. 나는 잔디를 잘 깎으니까 잔디 깎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좀 배분하는 그런 이제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커지다 보면요. 업무를 더 작은 규모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잔디 깎는 일을 깎기, 다듬기,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제 보다 이제 전문성이 이제 길러지겠죠. 그리고 마침 이 사업, 잔디 깎는 사업이 성공을 했다면 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을 하면서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이나 부서가 이제 조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총무팀, 뭐 회계팀, 그렇죠? 뭐 교육팀, 인사팀, 뭐 다양한 어떤 조직들, 영업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 부서가 전문화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구체화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일정 정도 이제 이양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언가 조직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구성원이 담당해야 될 일단 업무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개별 업무들을 모아가지고 적절한 크기로 이제 적절한 크기의 부서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조직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어떤 조직의 특성은요, 조직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보다는 이제 조직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보다는 좀 우선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역할과 지위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은요, 다음과 같은 이제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잡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나 계층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성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고 직급의 수가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어느 정도 지점이 나누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이제 복잡성이 만약에 높은 조직이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실제 이제 직급도 나눠져 있고 지역도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사회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통솔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공식화인데요. 이제 공식화는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규정해 놓은 규칙, 법칙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공식화가 가장 높은 조직을 우리는 이제 군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화가 가장 낮은 조직을 이제 연구소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화가 높다.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의 장점이 뭐죠? 획일적인 통솔이 가능하고요. 명확한 어떤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군대 가게 되면 개인의 창의성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짜여져 있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겠죠. 연구소는 이제 반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권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 도대체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집권화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권화된 조직이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관찰하기 쉬우니까 전체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변화에 일반 직원들이 좀 대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권한의 유형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줄 거냐, 분산적으로 줄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집중적 권한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당연히 이제 최고 경영진 통제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간소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높고 이제 배분 시스템이 간단한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중앙이 어떤 이제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가 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에 대한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죠. 권한이 힘을 잘 안 되니까 하위 직원의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을 갖기 위한 내부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본사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제 분산적 권한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이제 양도해 주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고객의 욕구에 잘 적응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 결정이 가능함에 인해서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고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쉬울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어, 정책과 절차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의 통제가 어렵고 분배 과정이 복잡한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이미지가 약해질 수가 있겠죠.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각자 좀 따로 노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거킹이 있고 이제 맥도날드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이제 그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버거킹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이 핵심 경영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매우 집중화된 이런 이제 권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국제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어떤 그 지역적 변화나 유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맥도날드의 경우에는요, 구매와 판촉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하지만 각 지역,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 맞춘 그런 이제 상품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점에 더 많은 분권화와 권한 이임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특화된 상품들이 있는데 뭐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크로크 맥도라고 해가지고 뭐 뜨거운 햄과 치즈를 넣은 그런 샌드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지역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조직에 약간 권한 위임의 일정 정도 좀 차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조직이 발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업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업은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작업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매뉴얼화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담당자가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사람을 빠르게 훈련시켜서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분업화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분업이 일정 정도에 이르게 되면 생산량이 이제 증가가 멈추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에 따라서 생산성 증가가 멈추게 되고 만약에 작업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흥미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업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뭐 노동자를 줄여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때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업을 나타내는 이제 과정들의 특징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 속도의 결정 권한, 뭐 분업 정도 높은 데는 뭐 이건 결정 권한이 없죠. 근데 분업 정도 낮은 데는 작업 속도 결정 권한이 이제 근로자한테 있을 거고요. 작업이 반복적이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업의 정도가 높지만 반복성이 심하지 않고 기술 요구 수준이 높으면 분업의 정도가 좀 분업의 정도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심한 주의력이 분업의 정도 높은 데서는 그다지 이제 필요하지 않고 재량권도 별로 없겠죠.
근데 분업 정도가 좀 낮은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은 세심한 주의력도 필요하고 재량권도 이제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죠. 자, 조직 구조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조직 구조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커지고 일이 전문화되면 한 사람의 경영자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사 내의 직무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관리자, 뭐 예를 들어서 이사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은 뭐 모든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서들과 부서의 책임자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이 잘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제 계층 간 정보 흐름도 원활해야 되고요. 이제 부서 간 정보 흐름도 좀 원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각자의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계층적으로 봐서는 이제 경영자가 이제 이사들이랑 얘기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정보 흐름이 원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의견 조정 통합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구성원 간에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제도가 요구가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우리가 직무를 부서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뭐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걸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부서가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서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서 간의 갈등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과급에 따라서 부서 간 갈등이 이제 크게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이제 주요 IT 업계 내 반응을 보면 아니 왜 경쟁사보다 우리 회사가 사실은 돈도 많이 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과급 안 줘? 그리고 아니 직원들한테는 별로 안 주면서 왜 CEO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 도대체 기준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서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제도를 좀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의 협업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협업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 직원들에게 이제 무엇인가 지식적이나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게 되면 뭐 포인트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오픈 연구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장 직원들이 기술적인 문의사항을 등록하면 사내 기술연구원이 즉시 답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서 간 이기주의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회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단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기능별 조직 구조, 제품별 조직 구조, 지역별 조직 구조, 매트릭스 조직 구조, 가상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기능별 조직 구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직이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런 이제 관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생산 관련된 이사, 마케팅 이사, 인사와 관련된 이사 뭐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제품별 조직 구조는 이제 특정한 제품 혹은 제품 그룹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용차, 승용차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조직 구조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지점, 그렇죠. 뭐 대구 지점, 광주 지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질 수가 있겠죠. 매트리스 조직 구조는요, 이 기능별 조직 구조와 제품별 조직 구조를 합한 건데,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선발이 되고, 이제 프로젝트 팀이 형성이 되는 이런 조직 구조가 매트릭스 조직 구조입니다. 가상 네트워크 조직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는 조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기능별 조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생산 라인, 자, 마케팅 팀, 인사팀, 재무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직이 이제 특정 이제 업무와 관련된 관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부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구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하고 업무상 중복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약간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담당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별 조직 구조의 장점이 뭐냐?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전문성을 축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팀과의 업무 중복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큰 회사일수록 이런 고민이 정말 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는 각 부서, 우리 부서의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받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하지 않는 부서 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관리자들을 이제 순환 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별 조직 구조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품별 조직 구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제품이나 제품 그룹을 중심으로 부서화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상용차, 승용차, 승합차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누고 각 부서에 각각의 이제 관리 파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 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각 담당 부문은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와 같은 하부 부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각 부서가 딱 이제 뭐 명확해요. 우리 부서의 매출, 이건 이제 내 관리자로 따지면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을 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각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조직도를 살펴볼까요? 네, 전형적으로 이제 제품별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관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도체 부문, 소비자 가전 부문, IT 모바일 부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자 소비자 가전 부문 보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생활가전 사업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하부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부서들이 관리 부서들이 존재할 겁니다. 명확한 책임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약간의 이제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역별 조직 구조인데요. 이건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부서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뭐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들이 이런 지역별 조직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분점을 세워서 이제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다. 그럼 수도권, 부산, 뭐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점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구축된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 사업부 내에서 독자적인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부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세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마케팅을 예를 들어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단점은 제품별 조직 구조와 유사하게 일단 각 사업부별로 인사팀, 재무팀이 각각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업무 중복이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지분 구조와 계열사 조직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신세계가 있으면 뭐 인터내셔널, 센트럴 시티 그리고 이제 기타 계열사가 있는데 뭐 광주 신세계, 대구 신세계, 인천, 대전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직을 좀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일단 조직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 네 번째는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인데 자, 이거는 기능별 조직 구조와 제품별 조직 구조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임시로 이제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이제 생산 뭐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문이 마무리되면 이 프로젝트 팀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배에 대한 수주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문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배를 한 척 건조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런 프로젝트가 왔을 때 각각이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담당 부서, 기술 담당 부서, 뭐 판매, 생산, 인사, 재무, 홍보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매트리스 조직 구조는 좀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A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인력이 차출이 돼가지고 그 조직으로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A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디자인 담당, 프로젝트 A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 상관이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도 본인의 상관인데다가 프로젝트 A를 총괄하는 그 담당자도 본인 상관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좀 지시를 받는, 그래서 명령 단일화 원칙이 좀 깨지는 이런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홍보 여기까지 다양한 여러 부서는 이제 기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프로젝트는 이제 제품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이 좀 있죠. 그렇다면 이런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나 프로젝트 개발 요구가 좀 빈번할 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과정에선 적합할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은 좀 관리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명령 계통 간에 혼선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높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잘 운용하려면 좋은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예시를 보게 되면요. 볼보 매트릭스 조직 구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 공장이 굴삭기 본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배경이 그 볼보 그룹이 R&D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조직 구조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공장에 근무하는 1,60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340명에 이르는 R&D 인력이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만이 아니라 이런 R&D 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명의 연구원이 두세 개의 프로젝트에 좀 가담을 하고 실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조직 구조를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구조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가상 네트워크 조직인데요. 가상 네트워크 조직은 이제 가상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회사가 있고 각 부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전문가와의 어떤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업무를 협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업무 중에 일부를 외부 기업에 의뢰한 다음에 뭐 최종 결과물만 취합해서 업무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한다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이제 이걸 가상 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가상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바뀌고요. 조직 니즈에 따라서 멤버가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핵심 기업이 있습니다. 핵심 기업이 있는데, 자, 가상에 대한 공간에서, 자, 생산회사, 이쪽이 이제 생산을 주는 거죠. 유통도 주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맡기고,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 법률 회사도 따로 하고, 회계회사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핵심 회사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분야를 외주 또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절차를 좀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상 기업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조직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좀 작다. 그러면 뭐 관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기능별 조직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사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원자재 수송 비용이 높다. 그럼 해당 지역의 조직을 구축하는 지역별 조직 구조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첨단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가 있는 고객 집단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 조직 구조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목표로 하고 목표로 할 경우에는 이제 제품별 조직 구조.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능별 조직 구조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한번 회사의 조직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 그 학생이 자동차 회사의 어떤 조직 구조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직 구조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조직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공사, 기술기업,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그럼 우리가 각각의 조직에 추천하고 싶은 조직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남는 시간 동안에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